안녕하세요. 뉴스로 바라본 세상 잡초근성입니다. 오늘은 미국 대통령이죠.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 대해서 우리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전 세계를 후끈 달아오르게 만든 이러한 관세 전쟁, 도대체 왜, 무엇 때문에 이러한 관세 전쟁을 트럼프는 일으켰을까? 이거를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고요. 트럼프의 이러한 관세 정책이 대한민국 생활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준 거는 우리가 모두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떠한 부분에서 우리가 추가로 애로사항이 있고,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이걸 대처하려고 노력을 하는지, 이러한 부분들 최신 뉴스를 통해서 같이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고 계신 이 영상 제가 며칠 전에 올렸던 그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이렇게 발표를 하겠다. 말을 했어요. 그리고 전 세계가 패닉에 빠졌죠. 특히 중국 34%고요. 베트남이 좀 충격이었습니다. 46%, 한국은 25%고요. 옆에 있는 일본이 24%의 관세를 두들겨 맞게 생겼습니다. 이러한 관세,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서로 좀 얘기를 해봐야 되나 고민을 좀 하고 있는데, 최신 뉴스입니다. 4월 8일 최신 뉴스인데요. 중국이 미국에 답장을 했습니다. 니네가 만약에 우리한테 관세를 부과를 한다고 하면은 우리는 미국의 축산품 수입 금지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대응 조치를 통해 가지고 한판 붙어 보겠다. 이렇게 중국 시진핑 주석이 미국에 자기의 의견을 전달을 했습니다. 이거 트럼프 1기 때도, 처음에 트럼프가 집권했을 때도 중국하고 미국하고 둘이서 아주 지지고 볶고 난리도 아니었죠. 자, 2기가 접어들었고요. 트럼프는 한층 더 강해져서 돌아왔습니다. 중국이 가만히 당할까요? 아니죠. 엄청난 대격돌을 우리가 예상해 볼 수가 있는데, 트럼프는 도대체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왜 이렇게 싸움을 계속 하는 것일까? 이 부분을 조금 고민을 해봤어요. 잠깐 구독, 좋아요 잊으신 거 아니겠죠? 트럼프가 관세를 부과를 하고 이렇게 욕을 먹더라도 밀어붙이는 이유는 제 생각에는 보시는 것과 같습니다. 먼저 미국이요, 관세를 올리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서로 다른 나라에서, 유럽에서, 중국에서, 아시아권 나라에서 보복 관세를 하겠죠. 그럼 상호간에 관세가 막 매겨진다는 소리는 전 세계적인 인플레이션이 나온다는 소리입니다. 미국의 소비력은요, 진짜로 이 지구상에서 탑 클래스거든요. 이러한 나라와 나머지 나라가 보복 관세로서 싸우면은 당연히 전 세계적 인플레이션이 나오게 되죠. 인플레이션이 나온다, 전 세계적으로 나온다, 이 말은 아주 전 지구적으로 대혼돈이 펼쳐진다, 이 말입니다. 혼돈, 무엇인가? 불확실성이 강하게 작용하는 그러한 시기에는 무조건 현물이죠. 돈이에요, 돈. 강달러 기조를 미국이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미국은 기축통화 국가로서 엄청나게 전 세계에 본인들의 달러를 풀어놓은 상태입니다. 이 돈이요, 매년 커졌어요. 매년 커졌다는 소리는 그만큼 달러의 값어치가 떨어졌다는 소리고요. 근래에 들어서 중국이 기름을, 석유를 위안화로 결제를 하겠다, 중동에서 오케이 이렇게 말할 정도로 달러의 위상이 조금씩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미국은 관세 인상을 통해서 강달러 기조를 아주 강력하게 가져갈 수 있는 효과가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관세를 대폭 인상을 하지 않습니까? 보시다시피 중국이 34%, 베트남이 46%, 말도 안 되는 이러한 엄청난 관세 인상을 하게 되면요, 미국 내에 세수가 증진이 됩니다. 이게요, 단순히 한두 개 나라, 한두 항목만 가지고 지금 관세를 매기는 게 아닙니다. 모든 나라를 상대로 굉장히 강력한 관세를 부과를 하게 되면 당연히 미국 내 세수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 아득히 뛰어넘어서 세수 증진 효과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미국 내 국가 적자 규모 축소를 가져올 수 있겠죠. 이거 역시 트럼프가 염두에 두고 있는 분명한 사안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조금 더 키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관세 정책을 실시를 하게 되면 당연히 관세만큼 물가는 오르겠죠. 물가가 오른다는 소리, 가격이 올라가는 거니까 소비자들 지갑은 열리질 않아요. 소비지수 하락, 사람들이 물건을 안 사.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경기 침체가 따라오겠죠. 경기 침체를 극복하는 방법은 중앙은행에서 금리를 낮추는 거죠. 연방준비제도가 금리 인하를 해야 되는 이러한 이유와
압박을 굉장히 강력하게 받게 될 겁니다. 연준 의장이 지금 금리 인하 안 하려고 엄청나게 버티고 있거든요. 왜냐? 금리를 인하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인플레이션을 촉발을 하거든요. 이거를 연준 의장도 알고 있으니까, 파월이 알고 있으니까 인하 안 하고 버티고 있는데 이거를 못 버티게끔 만들겠다 이겁니다. 경기 침체를 만들어버리고 금리 인하를 하겠다. 근데 중앙은행에서 금리를 내리지 않습니까? 그만큼 미국 정부가 연방준비제도나 미국 내에 있는 이런 국가가 가지고 있는 채무에 대해서 이자 부담이 감소하게 됩니다. 이자 부담이 감소한다는 소리는요, 그만큼 미국 내 적자 규모를 축소할 수 있는 효과를 가져온다 이겁니다. 트럼프가 파월 연준 의장하고 둘이서 지금 되게 으르렁대고 있지 않습니까? 이때 트럼프가 연준 의장을 찍어 눌러버릴 수 있는 하나의 수단으로서도 관세 인상이 사용이 될 수가 있다. 이 점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관세로서 전 세계하고 지금 협상을 하겠다고 트럼프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보시는 것과 같이 미국이 일방적으로 관세를 통보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했습니까? 상호 간에 대화를 나눠볼 여지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협상을 진행을 하겠다 이겁니다. 대한민국하고 미국하고 관세 가지고 협상을 한다. 그런데 미국은 이미 보시는 바와 같이 니네 25%야. 이렇게 딱 잘라 얘기를 해놨어요. 그럼 한국은 여기서 관세를 낮추려면 여러 가지 이유와 어떻게 보면은 우리보다 강대국이니까 미국의 심기를 거스리지 않는 어떠한 좋은 것들, 좋은 상황들을 우리가 가지고 가서 협상에 임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뜻하는 게 무엇이죠? 미국한테 유리한 조건을 만들어가는 전 세계적 흐름을 가져온다 이 말입니다. 미국에게 유리한 조건도 만들고요. 국가, 부채, 적자 규모 축소하고요. 강달러 기조도 가져갈 수 있고요. 모든 것들을 다 가져갈 수 있다. 하지만 부작용이 있죠. 미국 증시가 지금 1경이 넘는 돈이, 참고로 단위는 원입니다. 1경 원이 넘는 돈이 증발을 한 상태고요. 미국 내에서도 금융권은 패닉 상태에 빠졌지만 트럼프는 그거는 극복할 수 있다. 이렇게 여기고 있는 상황인데요. 결론적으로 미국의 강달러 기조를 유도를 하고 강달러 이러한 상황을 만들고 그 다음에 기축통화로서 패권 유지를 강력하게 가져가고자 한다. 또한 미국 국가의 부채 감소 및 금융 지표를 거의 생 어거지로 개선할 수 있는 효과를 가져오기 위해서 관세 인상이란 카드를 꺼내 들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는데, 자, 여기까지는 그래요. 그렇다 칩시다 우리가. 이러한 이유로 트럼프가 이거 외에도 엄청나게 많겠지만 관세 정책을 어찌됐건 실시를 했고 대한민국의 데미지가 바로 들어왔죠.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냐? 먼저 원달러 환율을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미중 관세 전쟁 격화의 원달러 환율 1473.2원. 자, 4월 8일 최신 뉴스예요. 그리고 제가 지금 녹화를 하고 있는 게 4월 8일 저녁 9시 정도 되고 있는데요. 오늘 달러 마무리가 1480원입니다. 80원. 와, 진짜 환율 높아요. 며칠 전에 탄핵 선고할 때 4월 4일 날 이때는 이제 우리가 정치적인 이러한 불안정성을 조금 해소를 한다라는 기조를 보이면서 1430원까지 환율이 빠졌었는데 이날 저녁에 1460원대로 바로 오르고 그 다음에 20원이 더 올라서 1480원에 종가로서 안착을 했다. 이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지금 굉장히 심각한 환율의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이러한 환율, 자 보십시오. 지금은 1477원 나왔는데 제가 조금 더 시간이 흐른 뒤에 보니까 1480원까지 지금 올랐습니다. 1480원까지 오르던 77원이든 자 이걸 떠나서 지금 최근 3년간의 환율 그래프의 모양입니다. 여기서 제가 조금 걱정이 되는 건 뭐냐면 이제 근래가 이쪽이겠죠. 자, 그래프 모양새를 보시면요. 점점 하방이 높아지고 있어요. 그래프 자체의 모양새가 빠질 모양새가 아니고 올라가는 모양새고 그 다음에 꾸준히 하방이 올라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상당히 안 좋은 시그널이죠. 대한민국이 긴 시간 동안 우리의 경제적 위기, 우리의 경제적 발전에 대한 이러한 신뢰를 국제사회로부터 받지 못한다는 이러한 증거가 지금 고스란히 환율 그래프에 묻어나고 있는 건데 아니나 다를까 이러한 전 세계적인 문제가 터지니까 바로 환율이 미친 듯이 치솟아 올라 버렸고요.
이렇게 환율이 높다 보니까 당연히 코스피는 한국 주식시장은 2,334원, 2,400선이 붕괴가 됐습니다. 2,300원대에서 춤을 추고 놀고 있는데 최근 1년간의 그래프입니다. 자, 어떻습니까? 밑으로 꼬라 박았습니다. 지하실 뚫고 지하 2층, 3층, 4층 지금 내려갈지 어쩔지 모르는데 주식하시는 분들은 근래 들어가지고 상당히 근심이 많으실 거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한국에서 내적인 지표들이 굉장히 안 좋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너무 강력하게 알려주고 있어요. 이러한 와중에 우리 보통 사람들, 서민들이 체감되는 어떠한 일들이 있냐, 이거를 조금 보셔야 돼요. 여기서부터 여러 가지 일들이 발생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가장 먼저 자, 계란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뜬금없이 왜 계란이냐, 이걸 좀 보셔야 됩니다. 계란 한 판에 7,000원에 지금 가격이 육박을 한다. 엄청 비싸죠. 한 달 새에 15%나 가격이 뛰었다. 가공식품 물가 자극하나. 계란은요, 웬만한 가공식품에 다 들어가는 그러한 식재료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계란값이 올랐나 하고 봤더니요, 달러가 올라가고 트럼프 관세가 어쩌고 그런 게 아니에요.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조류 독감 때문에 많은 살처분이 있었고 그거에 따라서 계란값이 올랐다 이거예요. 야, 잡초근성, 너 갑자기 이거 살처분 때문에 계란값 오른 거를 왜 지금 이 타이밍에 나한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자, 들어보십시오. 지금 보시면 물가가 국제적으로 계속 환율이 높다 보니까 물가가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어요. 치킨플레이션, 이제는 닭 한 마리에 3만 원 시대가 곧 도래할 것 같고요. 팔도, 우리 라면 만드는 기업 아시죠? 팔도 가격 인상한다고 합니다. 비빔면 4.5% 오르고 왕뚜껑은 7%나 가격이 오른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 세계 식량 가격이 3개월 연속 상승세에 접어들었어요. 이 이야기를 지금 왜 하냐? 여러 가지 이러한 일들에 대한 하나의 이유로서 계란값이 조류 인플루엔자, 조류 독감 때문에 올랐지만 이거를 빌미로 또 이렇게 가공식품 가격을 올려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조류 독감 매년 있었던 일이지만 현재 상황이 이러한 상황이다 보니까 늘 있었던 이러한 문제를 빌미 삼아서 가공식품 가격을 올려버리고, 한 번 올라간 가공식품, 공산식품의 가격은 떨어진다 안 떨어진다? 절대 안 떨어진다. 기업들이 피 빨아먹기, 고열을 빨아먹기 너무 좋은 이유들이 지금 튀어나오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먹거리 물가가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저렴하게 체감될 일이 없어졌다.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우리 서민들한테는 다가오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 이자도 못 갚는 기업 가계가 속출하고 있다. 이 점도 조금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시중 5대 은행, 메이저 은행에 깡통 대출이 4조 원을 돌파를 했다. 여기서 깡통 대출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요, 이자도 못 내는 거, 쉽게 말하면 돈을 10원도 안 내고 있는, 배째라 하고 들어누운 그러한 돈이 4조를 돌파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기업이 지금 환율 때문에 어려운 거는 모두 다 알겠죠. 그런데 가계 무수익 여신, 그러니까 개인이 돈을 빌려가지고 배째라 하고 들어누운 돈이 1조 원이 넘어섰다고 합니다. 근데 이 증가폭이 작년보다 26%나 늘었다고 해요. 뭐 때문에 그러냐 보니까 집값 상승, 부동산 때문에 이렇게 개인의 부채가 엄청나게 늘었고, 개인의 부채가 이렇게 많이 늘었을 때 기업은 망해 가기 시작을 했고, 기업이 망하면 일자리가 없고, 일자리가 없으면 돈을 상환하지 못하고, 심각한 악순환의 고리에 접어들 때 트럼프의 관세 전쟁이 귓방맹이를 쳐 후려 갈기면서 기업의 붕괴를 더욱더 가속화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국내에 엄청나게 가계 무수익, 그러니까 가계부채 상태가 너무 불안정한데 여기에 트럼프 관세 전쟁이라는 이러한 대외적인 리스크가 엄청나게 크게 작용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시그널로서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자리가 지금 없잖아요. 아니, 기업들이 망해가요. 환율이 너무 높고요. 관세 때문에 수출길도 어느 정도 지금 막혀가고요. 기업들이 망해간다. 일자리가 없어진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일자리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되는데, 자, 우리나라 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나라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어떠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나라를 이끌어가고 있나 이걸 한번 이제 보셔야 되는데 조금 이제 화가 날 이러한 준비를 하고 한번 바라보십시오. 한국은행이 본 60세 정년 연장을 하겠다. 청년 신규 채용은 줄고 노동시장 이중 구조가 심화가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정년을 올리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회사에서 나가야 될 사람들이 안 나가고 계속 회사에 남아있게 되는 거고, 이 사람들이 남아있다는 소리는 그만큼 회사 내에 빈 자리가 없다는 소리죠. 그러면 신규 인원이 들어오기가 더 힘들어지거나 적어지고, 이 신규 인원이 뜻하는 바는 청년 신규 인원을 지금 뜻하는 거지 않습니까? 청년들이 갈 곳이 없어지고 있다. 가뜩이나 기업들도 없어지고 있는데 이렇게 정년까지 연장을 하게 되면 청년들은 도대체 어디로 가란 말이냐. 여기에 플러스 제가 일전 영상에서 설명을 드렸지만 국민연금도 지금 현재 청년 세대의 모든 리스크를 다 때려 박았으면서도 청년들이 일할 자리가 없어지고 있다는 게 지금 팩트인데, 여기에 대해서 한국은행은 어떻게 분석을 하고 있냐 보십시오. 한국은행은요 65세까지 그러니까 정년을 연장을 한 다음에는 10년간 성장률을 0.9에서 1.4%포인트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그러니까 나라가 좋아진다 이거예요. 정년을 연장하면 국가 성장률이 올라가니까 나라가 아주 좋아진다. 그리고 대한민국이 지금 출산율 0.7이지 않습니까? 인구 감소로 인한 경제 성장률 하락의 3분의 1 정도는 이러한 정년 퇴임을 늦게 하게 만드는 이런 것들을 도입을 하면서 막을 수 있다. 그러니까 한국은행이 판단했을 땐 다 좋다 이거예요. 좋은 거밖에 없어.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뚜껑이 열리는 게 뭐냐면요. 보십시오. 경제 성장률을 올리겠다고, 인구 감소로 인한 리스크를 줄이겠다고 지금 현재 청년층의 미래를 박탈해가는 행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한국은행이. 아니 정년 연장하는 건 좋아. 연장은 하지만 청년들이 일할 자리를 뺏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떻죠? 지금 보시다시피 깡통 대출이 어쩌고 저쩌고 기업들이 망해가고 있는 이 와중에 한국은행은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나는 모르겠고 청년들 니들은 알아서 어떻게 좀 해봐. 그렇게 나오고 있고, 한국은행은 이게 다 좋은 시그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나라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의 생각이, 사고방식이 어떤지 우리가 이러한 뉴스를 보면서 충분히 유추해 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어떠한 뉴스가 나오냐 보십시오. 정년 연장에 청년은 고통을 받는다. 취준생, 취업준비생 일자리 11만 개가 사라졌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출산율이 적다 보니까 청년층 숫자가 적고 장년층, 노년층 숫자가 많지 않습니까? 표를 줄 수 있는 사람들에게 혜택을 몰아주겠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 나이 먹고도 쉬지 못하고 일 시키게 만들면서 뭐 국가 경제 이바지를 니들도 좋고 나발을 부는데 그게 아니죠. 최소한 10년, 15년 뒤를 바라보는 사람들이라면 그러면 안 되죠. 얼마만큼 답답하게 국가를 운영해 나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러한 트럼프의 관세 정책으로 인한 데미지가 들어오는 타이밍에 우리나라 최고 대가리들이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게 저는 한탄스럽고 통탄스러울 따름입니다. 정리를 좀 해보자면 경제 대국의 민낯이 드러나 버렸다. 우리가 열심히 화장해서 이쁘게 보이던 그러한 대한민국의 화장을 벗어 던지고 쌩얼이 드러나 버렸다. 트럼프 관세 리스크가 해소될 가능성 매우 적습니다. 왜? 트럼프란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나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은 인생 자체가 노빠꾸예요. 노빠꾸. 이미 하기로 했으면요. 이 사람은 무슨 쌍욕을 먹든지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세 리스크가 해소될 가능성은 매우 적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이러한 관세 리스크가 지속이 되다 보면 강달러, 그 다음에 초약세 원화, 그러니까 환율이 올라간다는 소리예요. 환율의 상승, 코스피 하락, 이거는 계속 같이 따라다니는 이러한 일들이 될 것 같아요. 이러면 국가 지표 자체가 비실비실하죠. 이렇게 힘든 타이밍에 전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이 다가오고 식자재를 포함한 모든 부분의 가격이 전부 다 인상이 될 것 같습니다. 환율도 올라, 코스피도 안 좋아, 기업들 상황이 안 좋으니까 뭐 급여 인상이 어딨어, 안 잘리면 감사한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에서 물가 자체가 계속 오른다고 하면 국민들이 살기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러한 너무 힘든 삶 속에서도 청년층은 일할 곳이 없습니다. 청년층의 일자리 감소, 그리고
일자리를 찾았다고 해도 내 집 하나 마련하기 힘든 높은 집값, 부동산을 잡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심각성 내에서도 대한민국 최고 대가리들의 머릿속에서는 눈앞에 보이는 지표들만 어떻게 할지만 신경 쓰고 있는 게 현재 상황이다. 예, 이러니까 제가 속에서 천불이 나는 겁니다. 그동안에 대한민국 정치가 얼마만큼 방만하게 운영이 됐는지 지금 우리가 성적표를 받아보고 있는 겁니다. 수미양 가 따져보면은 미 가가가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빚잔치를 벌이고 있는 국민, 무너지고 있는 기업, 세계적 불확실성, 이게 지금 같이 톱니바퀴 물리듯이 물린 상황인데 답은 하나죠. 미치겠다.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모르겠다. 하지만 우리가 IMF를 이겼고 세계 경제 대공황을 이겼고 모든 거를 이겨낸 이러한 나라지 않습니까?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하지만 한국이 무너질 거라는 생각은 저는 절대 하진 않지만 그걸 버티는 과정 속에서 얼마만큼 국민들은 피눈물을 흘리게 될지가 뻔히 느껴지기에 그게 마음이 아플 따름입니다. 우리 모두 조금 조심하고 미리 이러한 위험성을 지금이라도 조금 준비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아래 보이는 메일 주소로 여러분 일상의 많은 이야기 제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잘 준비해서 다음 시간에 찾아뵙기로 하고요. 이상 잡초군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